올해 목표가 또 부동산 투자야? 투자 3, 40분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지선서 스튜디오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갑자기 뛰어 폭등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노출되고 몸도 마음도 공황 상태일 때 국가가 돈을 풀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가전제품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의류도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기업들, 공장은 돌아가고 직원들 채용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돼서 경기는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대 미국 IT 거품 시장이 빠져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실업자는 늘고 공장 문 닫고, 그럴 때 미국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렸습니다. 2008년에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져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닝키는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마치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돈을 풀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시국에 4조 달러, 하나 약 5천조 원을 풀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도 나도 경기가 안 좋으니 상품도 안 사고 식당도 안 가고 기업은 문 닫고 실업자는 늘어나니 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는 부양하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침체되었던 경기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에서 4조 달러 푼 돈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니 전 세계로 달러 거품이 퍼졌습니다. 한국 아파트 벽면에도 골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3,000원의 라면 3개에서 3,000원의 라면 2개로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라면 값은 인상된 겁니다. 미국은 물가가 폭등할 것을 모르고 돈을 찍어냈을까요? 과거 30년 동안 돈을 물처럼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1,000원 하는 라면은 늘 1,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IT 거품이 빠졌을 때 돈을 많이 찍어 풀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미국, 일본이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원 하는 상품이 1,500원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도가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두를 덮쳤습니다. 2000년,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난리 난 이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일 세계화의 종식입니다. 미국은 소비, 중국은 생산이라는 체계가 깨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념 전쟁으로 세계 곡물 유통시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이 돈을 푸니까 잠자던 인플레이션이 깨어났습니다. 단일 세계화는 지구상의 저렴한 원자재, 인건비로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싼 값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일 시장 흐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제조든 폴란드, 중국 제조든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단일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종식을 얘기하기 전에 세계화의 시작부터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1991년 큰 이슈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 소멸입니다. 1980년대 일본산 소니 TV, 혼다 자동차, 도시바 반도체 등과 겨룰 상대가 어디에도 없었을 만큼 경제대국이고 미국과 맞상대할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일본 부동산 거품 소멸과 함께 장기 침체로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 1991년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됩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대결 상태였습니다. 냉전 체제에서는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떤 교류도 없었습니다. 이런 중심의 한 축 구소련의 붕괴로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 헝가리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산국가에 공장을 세웠다가 몸만 쫓겨나는 두려움 때문에 설비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 주도 세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빈번하게 물가 상승률이 10% 넘었던 시기입니다. 1991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으로 서구 자본들은 이때부터 전 세계를 하나의 협업 기지로 만들어 석유는 중동,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이용하고 중국, 폴란드, 헝가리 어디든 싼 값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성비 높은 상품, 1991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품이 서구 세계 백화점, 슈퍼마켓에 진열되었습니다. 더구나 2001년도에는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서 단일 세계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이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은 카자흐스탄, 구리, 우즈베키스탄, 면화, 폴란드, 헝가리, 베트남, 중국 공장에서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 아주 싼 값에 양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었고 이것은 단일 세계화입니다. 이후로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경기가 가열되면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서 라면 값이 올라야 하는데 라면 원재료 값을 항상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세계에 어떤 나라가 존재해서 감자 전분, 물엿, 설탕 이런 재료를 싼 값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무한히 풀어도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008년도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 없는 시간을 거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용어로만 남고 현실에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스템은 구축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저항하는 국가 혹은 세력은 철저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서구 자본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양산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해서 석유 생산 시설 및 석유를 국유화시킵니다. 서방 세계는 세계화 흐름과 역행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불매를 선언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많은 석유 보유국임에도 가난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질서로 30년간 세계화는 유지되고 그 종점이 막 오고 있습니다. 30년간 잘 유지되던 팍스 아메리카나 종식의 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블루칼라의 몰락입니다. 서구 자본이 가성비 좋은 상품 양산을 위해 싼 원자재로 싼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곳에 공장을 지어 양산하므로 미국에서는 공장 시설이 사라지고 블루칼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란 월마트 진열장에 저렴한 물건이 쌓이게 하지만 내 호주머니는 두둑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은 블루칼라 운동이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구호는 우리가 99%다. 미국 자본가 1%가 미국 자본 75%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참지 못하고 일어난 운동이 월가를 점령하다입니다. 이때부터 세계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의심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득 보는 사람은 따로 있었구만. 월마트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사지만 내 소득은 늘지 않고 1% 자산가 배만 풀려주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세계화의 종식 이유는 중국의 추월입니다. 중국 GDP가 2028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GDP 추월이 패권 이동은 아니지만 미국인을 염려스럽게 만들고 중국인도 현 상태의 단일 세계화가 서방 국가에게 더 이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임금, 저부가가치 제품을 세계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중국의 부가가치를 서방 세계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깨닫고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성과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과거 저렴한 상품을 제조해서 서방 세계에 수출하다가 30년 경륜이 쌓이니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최첨단 통신 장비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WTO 체제에 중국을 가입시킬 때 통제가 가능한 애완동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야생 맹수였던 겁니다. 2028년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고 추월한 GDP를 활용하면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회복하기 쉬워집니다. 돈이 힘이니까요.
수십 년간 이뤄온 미국 중심 경제 질서가 중국 부상으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1차전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결과는 미국의 완패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파는 상품 수에 비해 중국이 전 세계에 파는 상품의 수가 많으니 무역 전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약한 고리 기술을 공격했습니다. 기술 중에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나 자율주행 자동차, 신산업, 하이테크 산업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뒤떨어진 기술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 시 미국, 중국 1대1 전쟁을 선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 배제로 고립 전략을 꾀합니다. 반도체는 미국은 설계, 일본은 소재와 장비, 한국, 대만은 대량 생산해서 중국을 고립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배터리로 전쟁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세계화 종식을 더 빨리 앞당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 중심 금융 경제권과 유라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 경제권으로 두 개의 블록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일 세계화는 붕괴되었습니다. 싼 곳에서 사서 저렴한 노동력인 곳에 공장을 설립해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들고 미국, 유럽 등에서 싼 값에 소비하는 체제였는데 단일 세계화는 사라지고 금융 경제권, 산업 경제권으로 각각 끼리끼리 잘 살자로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는 국적이 없는 경제에서 국적이 다 생겼습니다. 가성비, 효율성을 찾던 경제적 목적에서 이념과 체제가 더욱 중시되는 상황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으로 회귀입니다. 원자재 원가가 오르고 생산 가격도 오르는 이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단일 세계화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블루 칼라가 불평등을 깨달았고 중국이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이득 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 세계화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인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시키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를 파괴시키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야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경기 하강 목표가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맞아야 물가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큰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소용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아서 기회가 될 때 더욱 점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혹은 3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